안녕하세요. 국제거래TV의 정홍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중재에 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그 실상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간 국제중재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잘 몰랐던 분들은 이 영상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전에 올린 국제분쟁 해결 그 방식들을 한눈에 보기 영상을 먼저 시청하셔야 이 영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죠? 중재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중재판정부가 일도양단식으로 어느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판정을 내려주지 않고 양측의 상이한 입장에서 중간 정도로 판정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입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중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승소와 패소를 가져오지 않고 일부 승소만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신청인이 사건의 전반을 감안할 때 중재판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불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제 신청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신청 금액의 최종 인용 금액을 최소한도로 낮추기 위해 갖가지 이유로 일부러 반대 신청을 하거나 반대 신청 금액을 부풀려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신청 금액이 100만 불이었는데 피신청인이 150만 불을 구하는 반대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반대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중재판정부가 이런저런 근거가 약한 신청과 반대 신청 부분들을 쳐내고 인정되는 증거에 입각해 확실한 부분들만 인용해주는 판정을 내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얼추 중간쯤에서 판정을 내린 꼴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재는 그런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 같으나 변호사들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일부 부풀린 신청과 반대 신청을 함으로써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재가 소송과 다른 큰 차이는 중재판정부를 당사자들이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에서는 우리가 판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수천억 내지 수조 원이 걸린 단심으로 끝나는 중재 사건에서 중재인 선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인 숫자는 단독 아니면 3인 중재인입니다.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에서 중재인 숫자를 1인이나 3인으로 미리 정해둘 수도 있고 그런 합의가 없으면 분쟁 가액이나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중재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중재인의 보수는 당사자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중재인 보수는 각 중재기관마다 규칙에 정해두고 있고 중재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서 분쟁 금액을 넣으면 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사건 관리 비용과 중재인 수당이 대략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분쟁 금액이 500억 정도라면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ICC 중재 사건 같은 경우 중재인 1인당 수당이 1억 후반대 정도에 달하고 분쟁 금액이 1조 정도면 중재인 수당이 5억 원은 좋게 되는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중재인으로 선임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알겠죠. 높은 수당뿐 아니라 중요한 분쟁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엄중한 책임감이 요구되고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접하면서 그 가운데서 접점을 찾아 논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판정문을 쓰는 것 자체는 법률가로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중재인은 60대, 70대가 되어야 전성기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 중재인 선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관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 우선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중재인을
코아비트레이터라 부릅니다.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은 의장 중재인인 최어 아비트레이터를 합의하여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아비트레이터는 자신을 지명한 당사자와 의장 중재인 후보자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건 본안에 대해서 상의하면 안 되지만요. 어떤 경우는 코아비트레이터들 아닌 양 당사자 대리인들이 합의하에 의장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인 선정 방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없다면 중재기관의 중재 규칙에 나온 대로 하게 됩니다. 최어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코아비트레이터 지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코아비트레이터는 각 당사자가 지명했다고 하더라도 중재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아비트레이터는 당사자가 자신을 지명할 때 사건의 결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무언의 주문을 하고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 중재인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성되는 판단인 심중의 무게추를 자신을 지명한 당사자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아비트레이터는 의장에게 자신을 지명한 당사자에게 너무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의장은 그 코아비트레이터의 말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장 입장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편부당하지 않은 판정을 내려주어야 자신의 명성이나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데, 코아비트레이터가 자신을 지명한 당사자 입장에서만 경도되어 다소 억지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코아비트레이터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되겠죠. 그럼 그 코아비트레이터를 지명한 당사자의 사건은 망하는 거고 다시는 그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겠죠. 중재인은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 중재인으로 지명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아비트레이터는 분쟁 유형에 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하지만 고도의 지력과 판단력 및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대부분의 중재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중재인 패널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ICC 중재법원 같은 경우에는 중재인 패널이 별도로 없습니다. 중재인 패널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재인 패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중재인으로 선정되는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들이 자신을 지명해 주거나 합의해서 선정해 주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중재기관에서 자신을 선정해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그 풀에 진입하게 되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계속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유명한 국제중재 실무가의 얘기로는 전 세계에 대략 500여 명의 중재인들이 비중 있는 사건들을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 형국이라고 하네요. 국제중재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면서 하나의 비즈니스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중재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한국 변호사도 국제중재 사건을 직접 대리하면서 심리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국내 로펌 단독으로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하면서 영어로 진행되는 심리에서 영어로 변론을 하고 증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이나 반대 신문을 합니다. 요새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한국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로펌에는 외국 변호사도 많기 때문에 외국 변호사도 같이 참여합니다. 또 사건 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과 짝을 이루어 당사자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국제중재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중재가 단시민이 소송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중재는 그럴 수 있으나 국제중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중재의 비용은
크게 중재기관에 지급하는 관리비용과 중재인 수당 및 경비, 그리고 변호사비 및 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과 중재인 수당은 분쟁의 규모에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변호사비도 마찬가지인데 수백억대 분쟁이라면 변호사비는 수십억, 수천억대 분쟁이라면 수백억의 변호사비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듯 상당히 높은 변호사비에 대해 기업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좀 낮추면서 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는 국제중재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비는 각 당사자가 우선 부담하긴 하지만 최종 중재 판정에서는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변호사를 물리기도 합니다. 가령 본안 판단에서 중재 판정부가 신청 금액의 절반만을 인용해 준다면 각자의 변호사비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청 금액의 80%를 인용해 준다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변호사비의 60%를 물어주라는 식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 피신청인은 패소한 것도 상당히 억울한데 신청인의 변호사비 일부까지 물어주어야 하니 그 여파는 상당히 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중재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